예, 오늘은 제23장 생계비 측정 물가지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살피고 있는 내용은 거시경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시경제 데이터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거시경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한 개인의 그런 최적화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 전체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크게는 수량 변수와 가격 변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살펴본 게 수량 변수의 대표적인 예로서의 GDP라는 개념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내용이 바로 가격 변수를 하나의 집계 변수로 나타낸 가격을 하나로 이렇게 총합시켜서 만들어낸 개념인 물가지수란 개념입니다. 가격의 물가지수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도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다들 보셨다시피 우리가 보통 하나의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price라는 이런 단수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집계 변수로서 전반적인 물가, 그래가지고 여러 재화의 물가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가격을 하나로 총칭해서 이야기할 때는 prices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prices라는 것이 한 개의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지수를 의미할 때 prices를 쓴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거시경제 데이터 중에 가격, 수량 변수는 지난 시간에 살폈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가격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란 내용이 나와 있고, 자, 물가지수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물가지수는 결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가, 얼마만큼의 물가 수준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물가 지수들이 있지만 그 물가 지수 중에서 국민들의 후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Consumer Price Index가 가장 중요한 그런 지수로 이야기될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런 넓은 의미에서 정의된 그런 물가 지수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되었던 GNP Deflator라는 게 있어요. GNP Deflator 또는 GDP Deflator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보시고 이 두 가지를 통한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시겠어요. 49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맨 먼저 보면 베이브 루스라는 유명한 야구선수,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미국의 홈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는데 연봉 8만 달러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8만 달러는 그 당시 야구 플레이어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연봉 8만 달러? 박찬호 선수가 올해 990만 달러를 받으니까 야, 베이브 루스 선수 얼마 받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하면 지금의 물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의 8만 달러와 지금의 990만 달러가 어느 쪽이 큰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자, 이와 같이 물가지수라는 것은 상이한 시점에서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상이한 시점에서 화폐의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장에서 큰 수수께끼를 하나 얻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당시에 베이브 루스가 연봉 8만 불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당의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7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당시의 비교가 하나 있겠죠. 당시에 후보 대통령보다 베이브 루스가 훨씬 좀 많이 받았다. 이 시점간 비교가 아닌 시간 내에서의 비교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받고 있는 금액보다 많은 것인가? 그 다음 이 금액이 과연 지금 클린턴 대통령 또는 부시 대통령이 받고 있는 금액보다 많은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물가지수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베이브 루스의 연봉이 많았는지 박찬호 선수의 연봉이 많은지 아니면 지금의 스타 플레이어들의 연봉이 뭐 더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495페이지에 이와 같이 베이브 루스 선수가 이렇게 나와있죠. 베이브 루스가 선수로 활약했던 시절에는 물가는 오늘날에 비해서 너무 낮았기 때문에 베이브 루스의 생활 수준이 오늘날 현역 야구 선수에 비해서 높았는지 낮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비교를 하기 위한 지수를 찾아내게 될 것이고 베이브 루스의 연봉 그 다음에 그 당시 달러의 구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을만한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러의 구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을만한 지표로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맨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95페이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까지 내용이고요. 자,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496페이지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개념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지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지수가 높다 낮다가 있지만 물가지수를 두 해를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지수가 10% 상승했다. 물가지수가 20% 상승했다는 이런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한 물가지수와 그다음 물가상승률 이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해의 물가 수준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이 물가지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작성하기 이전 단계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실제로 측정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496페이지 내용입니다. 496페이지 왼쪽 칼럼을 보시면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그런 정의가 나와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대표적인 소비자예요. 누가 대표적인 소비자인지는 모릅니다. 누가 대표적인 소비자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평균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세요. 소득도 평균, 자녀 수도 평균, 소비 지출 규모도 평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평균적인 소비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 평짜리 집에 살고 TV는 몇 시간 보고 에어컨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몇 cc짜리를 타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한 달 동안에 생활을 하는데 이 주어진 기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그것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돼 있죠.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노동통계국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시고 GDP 디플레이터 양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쪽에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계산법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간단한 계산 정도는 물론 뭐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말만 보시는 것보다는 문제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개념을 훨씬 잘 아실 수 있겠죠. 일단 그 단계를 보겠습니다. 맨 먼저 1번을 보시면 물가 산정에 포함되는 품목, 즉 재화 묶음을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재화 묶음을 결정한다. 햄버거하고 핫도그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홈이나 낙 같은 거는 뺀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무엇을 넣을 것인지를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핫도그는 4개를 먹고 햄버거는 2개를 먹는다면 핫도그 가격인 예를 들어서 100원하고 햄버거 가격인 200원을 그냥 더해서 평균을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 묶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무엇이 들어갈지만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며 몇 개씩 들어가는지까지 다 판별을 해야 돼요. 몇 개씩 들어가는지까지 다 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통계국에서는 이와 같이 재화 묶음을 결정할 때 무엇이 포함되고 그 다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건지 이것까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격을 조사합니다. 실제로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재화묶음이 있고 가격이 있으니까 재화묶음의 총 비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재화묶음의 비용이 나왔으니까 기준연도를 정할 거예요. 기준연도를 예를 들어가지고 100이라고 했을 때 올해의 물가는 얼마가 되는지를 100에 비교해서 나타냅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면 100보다 클 것이고 물가가 하락했다면 100보다 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변화율로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요. 1단계 497페이지 1단계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출 행태는 어떠냐?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출 행태는 어떠냐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핫도그 4개와 햄버거 2개를 먹더라고요. 핫도그 4개와 1단계는 그 다음에 햄버거 2개를 먹더라 하는 평균적인 소비 성향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각 연도별 품목 가격 자료 수집이라는 거죠. 각 연도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 하면 이것들이 2001년, 그 다음에 2년, 2003년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각 1달러, 2달러, 3달러, 1달러, 2달러, 3달러, 그 다음에 2달러, 3달러, 4달러 이렇게 정해져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상품 묶음이라는 건 이 묶음이고 그 다음 가격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각 연도에 물가를 한번 정해볼 수 있어요. 각 이제 연도의 물가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재화묶음의 비용을 구해봅니다. 재화묶음의 비용을 구해보면 자 핫도그 4개, 햄버거 2개를 사는데 2001년에는 얼마가 드는 셈이에요. 4달러, 4달러 해가지고 총 8달러가 되는 셈이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서는 핫도그 8달러, 6달러 해서 8, 6 해서 총 14달러가 필요한 셈이죠. 그 다음에 2003년이 가면은 3달러, 4달러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12달러, 8달러 해서 20달러가 필요한 셈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3달러 재화묶음의 구입 비용을 구했습니다. 재화묶음의 이제 구입 비용을 구했으면 이제 이거를 100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걸 100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만약에 2001년도의 물가를 여러분들이 100이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1년도에 물가를 100이라고 생각했다면 2001년도는 자신은 당연히 8분의 8 곱하기 100이니까 이거는 10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002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4가 되겠죠. 기준연도 그 다음에 해당 연도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100을 곱하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8분의 1과 8분의 6이 되기 때문에 아마 17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분의 20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2와 2분의 1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250이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연도의 물가지수는 우리가 구했어요. 2001년도는 100, 2002년도는 175, 그 다음에 2003년도는 250입니다. 이까지가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 연도의 수준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인플레이션을 구한 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율이란 건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인플레이션율이란 것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100에서 175로 갔죠. 자, 인플레이션율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P0분의 P1 P0예요. 어떻습니까? 가격분의 가격의 변화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라고요. 가격의 변화율을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175로 갔으면 100, 175, 10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75%가 물가 상승률이 되겠죠.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5에서 250으로 갔으면요.
이제 이게 2배가 안 되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175분의 250 마이너스 175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175분의 75가 되기 때문에 아마 40%는 조금 넘고 50%는 조금 안 되는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아마 43% 정도가 나오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5가지 단계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상품 묶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의 가격을 조사하고 재화 묶음의 가격을 각각 구하고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써 물가지수를 구하고 이 물가지수의 변화율로서 인플레이션율을 구하면 돼요. 자, 가장 간단한 경제에 인플레이션율까지 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내용이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100개의 상품, 1000개의 상품이라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노동통계국에 가서 물가지수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498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재화의 묶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통계국에서는 대표적인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반영하려고 한다. 지금은 우린 간단하게 이 2가지를 하려고 한댔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실제 지출 금액을 근거로 이렇게 결정을 해볼 때 보통 어떤 정도가 되냐면 아래쪽에 이제 파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원형 중에 사람들은 아마도 주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네요. 주거에 대해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식음료에 대한 지출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의상 이렇게 돼 있죠. 자, 의료는 여러분들 보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의상은 이제 의복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최근까지의 이러한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주거, 식음료, 교통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급격하게 통신 비용이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쓰는 전화, 그 다음에 호출기, 이동 전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이제 통신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소득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 가족 넷이서 핸드폰 4대 쓰고 전화 쓰고 하면은 지출의 10% 이상이 통신비로 지출된다고들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비율이 상대적 중요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율과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인플레이션율이란 것은 말씀드렸어요. 지난기 대비 물가지수의 변화 나눴으니까 율이죠. 이해가시죠? 지난기 대비 물가지수의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사들이는 그러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물가를 구했죠. 근데 또 생산자들이 사들이는 물가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나나 주스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바나나를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써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는 철강, 그 다음에 타이어 이런 것들 사겠죠? 이런 제품들의 물가를 구하는 것이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도 매우 중요하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한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써요? 아마 이번 기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면 다음 기쯤 그게 소비자들에게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생산비용 상승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을 예측하는 아주 좋은 그런 지표가 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까지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물가지수라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고지생 물가지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책 몇 권, 그 다음에 식사 몇 번, 그 다음에
날라리 물가지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차 뭐 얼마 타고 그 다음에 영화 몇 번 보고 데이트 몇 번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상품 묶음을 바꿈으로써 이제 물가지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물가지수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봤는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499페이지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개념을 하나 알았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 문제점은 뭔가 하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대로 하나 외워두세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물가지수로서의 특징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자, 대체 효과로 인한 왜곡이란 이런 거예요. 대체 효과로 인한 왜곡이란 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핫도그와 햄버거의 가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1달러였어요. 1달러였어요. 그런 경우에 기준 연도에 4개와 2개를 먹는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가 이렇게 소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 연도에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마 가격이 1달러, 5달러로 변한다면 소비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소비는 아마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핫도그를 소비하고 햄버거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변할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2개가 아니고 하나가 되고 4개가 아니고 6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물가지수에 미치는 효과는 이쪽이 크겠습니까? 이쪽이 크겠습니까? 이쪽이 크다고요. 그 다음에 이 5달러로 상승한 거는 가중치가 2가 아니고 더 이상 2가 아니고 1이 돼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묶음을 이렇게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상품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죠. 상품이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를 늘린다고요. 그런데 이 양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가격이 상승한 경우 양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같은 정도 비율로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승된 쪽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과로 인한 왜곡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고정된 재화묶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화로 인한 그런 왜곡을 더 크게 가격 상승의 그런 크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계비 변동을 과대평가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대체 효과에 의한 왜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1995년 해보죠. 1995년 이때쯤이면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휴대폰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소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만 넣거나 아니면 아예 집어넣지 않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95년하고 98년을 비교하려면 사실은 98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휴대폰을 보유하게 됐다는 거죠. 휴대폰을 쓰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95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95년엔 핸드폰이라는 걸 잘 안 썼잖아요.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키고 있으면 여기도 안 시켜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타난 상품에 의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새로 나타난 상품에 의한 그런 효과가 반영되지 못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500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비디오 카세트 이제 리코더가 VCR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영화는 적게 보고 VCR은 샀어야 돼요.
영화는 적게 볼 수 있고 VCR은 샀어야 되는데 이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 이후에 VCR을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VCR 가격 변동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하고 500페이지에 나와 있죠. VCR의 가격 변동은 한참 늦게나마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VCR이 이 물가지수에 포함되더라도 한 가지 유의미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사실은 VCR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갈 필요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셈이죠. 그래서 VCR이 나타남으로써 VCR에 대한 지출액은 물가에 잡혔지만 VCR이 도입됨으로써 아낄 수 있었던 그 영화 관람비는 물가에서 직접 고려되지가 못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것이 501페이지에 나오는 VCR 때문에 발생한 실질적 생계비의 하락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 품질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는 품질이 1년 사이에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재화는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같은 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자동차지만 점점 품질이 좋아지죠. 점점 품질이 좋아지지만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보다 배추가 맛이 없다든지 옛날보다 새우깡이 맛이 없어졌다든지 몰래 새우깡의 맛을 옛날보다 더 없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은 상품의 질이 상승하고 어떤 물건은 상품의 질이 하락하는데 이와 같은 상품의 품질 변화는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건 단지 핫도그와 햄버거를 몇 개 먹고 있냐 하는 것이지 버거킹 햄버거가 더 맛있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디 핫도그가 더 맛이 없어졌다든지 그러한 품질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잘못된 그러한 물가지수의 측정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50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회보장 지급급여액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빈민 한 사람에 10만원씩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물가가 상승되면 그 10만원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그 금액도 따라서 올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지수가 조사가 되었는데 물가지수가 실제 물가보다 과대평가된 대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과대평가된 대로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제는 10% 상승했는데 20% 상승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20%씩 만약에 사회보장급여를 증가시켜줬다면 빈민들은 어때요? 사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되는 셈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지수의 측정은 정부 정책 프로그램, 특히 이전 지출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대체 효과라든지 새로운 상품 이런 효과들을 고려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0.5%에서 2% 정도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정도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1% 정도를 뺀 비율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려할 수도 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500페이지와 50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뉴스 속의 경제학 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찾아서 되어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가? 그래서 연방정부 조사관 실제로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조정했느냐 물어보고 안 했다 그러면 진짜 안 했냐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1페이지 끝쪽에 보시면 끈질기게 물어보는 길밖에 없다. 우리의 통계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502페이지에 보면 신랄한 비판이 나와 있죠. 물가와 그 변동인 인플레이션율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가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판단에 기초적인 금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통계의 보로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보스킨 같은 경제학자들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물가지수라는 것이 잘못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뭐 분자가 중요하듯이, 생물학에서 세포가 중요하듯이,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수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격과 수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가격을 중요하게 측정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직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지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죠. 503페이지 마지막 쪽에서도 10년, 15년마다 지수를 개편하는 이러한 지금의 체계보다는 매년 교체해 나가는 방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3-1에 보면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측정되냐면요. 복습 삼아 지난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 나누기 무엇 곱하기 100이었죠? 무엇 나누기 무엇이었어요? 명목 GDP 그 다음에 실질 GDP 이걸 나눈 다음에 100이라 그랬죠. 만약에 물가가 상승했다면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터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GDP 디플레이터 중에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인 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훨씬 포괄적인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겠어요?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이 물가를 구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를 구할 때 대표적인 소비자들이 소비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딱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구하는 거라고요. 일정한 벡터를 구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어때요? 모든 상품들이 시장 가격을 가지고 거래되는 상품들은 모두 GDP에 고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물가지수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GDP 디플레이터구나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항상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물가의 상승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를 항상 같이 놓고 비교를 합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차이점은 GDP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되는 것만 포함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는 여러분들이 사용 안 사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살 일은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비행기를 한 소비자가 샀다는 이야기는 경비행기 빼놓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DP 디플레이터에는 비행기 가격 상승이 포함되겠지만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보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볼보 자동차라는 것은 누가 생산합니까? 스웨덴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자동차죠. 그렇기 때문에 볼보 자동차 상승이 미국 GDP에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국에서 생산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생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볼보 가격 상승은 GDP에는 포함 안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에는 포함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볼보 자동차를 샀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 지수 이와 같은 차이점을 만들게 되고 특히 이제 원유 가격 변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큰 차이로 양자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로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4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미묘한 차이점 되어 있는데 다양한 물건 가격의 가중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비 벡터를 딱 4개, 2개는 고정시켜 놓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동일된 생활 재화묶음을 중심으로 구하지만 GDP 디플레이트라는 것은 정의상 매년 변하게 돼 있죠. 포함되는 내용이 올해는 자동차를 많이 생산했는데 내년에는 컴퓨터를 많이 생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묶음이 매년 바뀌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차이점을 발생시킵니다. 자, 하지만 504페이지 그래프를 봐주세요. 어떻습니까? 이제 녹색으로 나타낸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이고 황색으로 나타낸 것이 GDP 디플레이터예요. 양자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곤 있지만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같은 라인을, 거의 비슷한 라인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한 국민 경제가 겪게 되는 물가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제 GDP 디플레이터가 거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요,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마침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23-2-1 505페이지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날 현역 야구 선수들과 비교할 때 베이브 루스가 받았던 8만 달러, 이거는 과연 많은 금액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8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8만 달러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겁니다. 훨씬 많을 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엇을 구하냐면 505페이지 맨 아래쪽을 봐주세요. 505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시면 베이브 루스의 1931년도에 받았던 그런 연봉을 우리는 뭐로 바꾸고 싶냐면 1995년 또는 2001년의 가격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고려해서 1931년의 연봉을 2001년의 연봉 또는 1995년의 연봉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당시 물가지수가 199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연도를 1992년으로 할 때 1931년도의 물가지수는 8.7로 구해졌고 1995년 자료가 나와 있죠. 1995년은 107.6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먼저 1931년의 물가지수로 한번 나눠주는 셈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995년도의 물가지수로 한번 곱해주면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1931년에 물가지수로 한번 나눠준다는 것은 일단 이거를 8.7 나오는 것을 1로 바꿔준다는 셈이에요. 단위 물가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단위 물가가 1995년에 몇 개가 됐습니까? 107.6이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의 변화는 8.7분의 107.6을 곱해준 만큼을 해주면 이 금액을 1995년도 가격으로 측정한 그러한 연봉 측정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연봉 가격 계산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 1931년의 연봉은 8만 달러였죠. 그 다음에 1931년에 물가가 8.7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992년과 비할 때 8.7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대 8.7밖에 안 되는 거고 95년은 107.6이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8만 달러보다는 훨씬 큰 값이 나올 것이고 약 10배를 조금 넘기 때문에 12배, 1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습니까? 98만 9,425달러 이렇게 나오죠. 98만 9,425달러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베이브 루스의 연봉은 그 당시 야구 현역 선수들 중에 특이하게 많은 편이었어요.
특이하게 많은 편이었지만 이 8만 달러를 지금의 구매력으로 바꿔본다면 98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98만 달러도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98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훌륭한 박찬호 선수긴 하지만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 1년에 990만 달러를 번다고요. 베이브 루스가 그 당시 벌었던 돈은 박찬호 선수가 버는 금액에 정확하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만큼 지금 현역 선수들, 그 다음에 훌륭한 선수들, 현역에서 스타 플레이어들보다는 훨씬 낮은 편인 그러한 훨씬 낮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훨씬 낮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얼마를 받았냐? 후보 대통령이 얼마를 받았냐면 이 당시에 아마 7만 5천 달러를 받았다는 거죠. 7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약 92만 달러쯤 되나 봐요. 92만 7천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클린턴 대통령은 아마 이 당시에 95년 당시에 20만 달러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는 훨씬 많았던 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야구 선수들은 그 당시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됐고 대통령은 그 당시보다 훨씬 못 받게 된 셈이에요. 그 당시보다 벌이가 훨씬 안 좋았던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베이브 루스 당시에는 후보 대통령에 비해서 당신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야기하면서 야구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지급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대통령에 비해 가지고 야구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 507페이지를 보시면 물가 연동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장기 고용 계약을 할 때는 물가 변동을 그 계약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Cost of Living Allowance 해서 생계비 조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COLA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물가 연동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인덱세이션에 관한 문제는 여러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같은 것들은 물가 상승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얘기되고 507페이지에 보면 물가 연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법률 계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조정하는 것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여러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여러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이 꽤나 신경 써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는 신경 써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자율도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nominal rate of interest, 명목 이자율과 real rate of interest, 실질 이자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구분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nominal rate of infl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10%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10%예요. 근데 10% 금액을 넣어놨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에서 물가가 6%쯤 상승했다면 실제로 받는 이자율은 4%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받는 이자율은 4%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 하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관계를 이제 피셔 가설이라고 불러요. 피셔 가설이라고 불러서 명목 이자율은 이제 실질 이자율과 물가 상승치의 합으로 구해진다. 또는 물가 상승을 예상한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예측치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08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은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지만 명목 이자율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예.
돈을 맡겨놓고 돈을 더 떼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없지만 실질 이자율로 따질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자율이 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509페이지를 보시면 유명한 야구 선수가 예전에 5센트는 더 이상 지금의 10센트보다도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물가가 상승하면 5센트의 가치도 점점 떨어질 것이고 화폐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경제학자들이 물가지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데이터 이 수량 변수와 가격 변수를 중심으로 이 다음 장부터는 이제 장기적인 그러한 거시경제의 변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